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세상 살아가기가 즐거워요? 사실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어낸 신기루예요. 즐겁지 않으니까 마음은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그걸 이루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는 어떻게 극복했냐면, 지금은 이제 조현병이라고 그럽니다.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병이 오래전에 이제 정신의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때 처음 발견했을 때 이름은 뭐냐면 초발성 치매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일찍 일어나는 치매다. 뭘 보고 그랬냐면은 사춘기에 발병을 해가지고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고 시름시름 앓다가 종국에 가서는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직면해서 정직하게 보는 습관을 들이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몸과 달라가지고 거짓말을 잘해요. 몸은 정직합니다. 몸이 좀 어슬어슬하다 하면 이건 감기가 온다는 전조증상이에요. 마음도 그런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이 정직하냐 마음이 그 정직하냐 이렇게 보면 나는 몸이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런 거짓말을 해야 자기가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전조증상은 와 있어요. 예를 들면 늘 하던 일도 조금 미루는 성질이 있어요. 에이 뭐 내일 하지. 그리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던 사람도 벌떡 못 일어나고 이불을 한 번 더 뒤집어 쏟아가 일어나기도 하고, 세수를 하루에 한 번, 두 번 하던 사람이 오늘 세수도 안 하고 나가고 마지못해서 한 이런 전조증상이 와요. 그러면 이게 내가 우울증이 오는구나 이걸 느끼면 되는데 그걸 다른 데 핑계 삼아요. 직장에서 뭐 너무 어쩌니까 뭐 오늘 안 나간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가지고 그걸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 내로남불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다. 자꾸 이러니까 병은 진전되지만은 전조증상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바로 알지를 못해요. 또 다른 사람이 지적을 해줘요. 요새 뭐 기분 나쁜 일 있어? 이렇게 지적을 해줘요. 그래도 아니라고 버틸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그런 사소한 전조증상이라도 내가 불안하죠, 사실은. 불안하지만은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지 그걸 피해 다니는 걸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빨리 발견할 수 있으면 빨리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미루다 보면은 나중에는 증상이 이만큼 커져버리면 손을 써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까지 가버리면은 그건 누가 손해예요? 자기 자신이 손해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맨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습관대로. 잘 해결이 되고 있는데 마음을 들여다보고 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습관대로 살아가서 이게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습관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부딪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면 그때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검토해서 새로운 방법을 내가 발견해야 이걸 극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수 없다면 그 치료자가 필요한 거예요. 상담자나 정신치료자를 찾아서 내 내면을 어떻게 들여다보는가를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러면 새로운 습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해결되지 않던 상황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그걸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찰하라. 이제는 옛날에 공자님 뭐 하루에 3번 성찰하라고 그랬는데 그 세상 살기도 바쁜데 3번씩이나 이건 이제 공자님처럼 가르치는 분이나 또 남을 치료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또 남을 이끌어가야 될 그런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그게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세상 살아가기가 즐거워요? 나는 즐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즐겁지 않으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마음은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말이에요. 만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만족이라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별노릇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별노릇을 다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울할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우울할 요소가 많으면은 그게 매몰돼서 깔려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거에 저항해서 지푸라기라도 짚고 헤어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저는 이런 걸 한번 권해보고 싶어요. 그냥 말입니다. 누워있는 사람은 앉아보세요. 앉아있는 분은 서보세요. 서있는 분은 걸어보세요. 걷는 사람은 뛰어보세요.
이 말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당신이 처해 있는 우울한 감정에서 한 단계 앞을 노력해보라는 뜻이에요. 그건 두 단계도 아니에요. 누운 사람은 그냥 이래 앉아있어 보라는. 물론 누워있는 사람이 앉을 기력이 없으니까 누워있는 거는 명확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단계를 노력해서 앉아보시면 그 누운 것보다는 앉은 게 훨씬 극복하기가 쉬워져요. 거기에 이르기까지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내가 말이라고 전제를 했는데 그 뜻은 실천하지 않으면 말에 지나지 않아요. 드러나 마나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한번 내가 실천해봐야 되겠다 하고 지푸라기라도 짚으면 누운 사람은 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극복했냐면 산에 가서 극복한 일도 많아요. 트레킹하면서 텐트 속에 혼자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면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고. 그래서 나의 극복 방법은 어릴 때는 어디 구석진 데 가서 울었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땐 기와집 단층집이니까 기와 위에 올라가서 혼자 울고, 아니면 학교에 가면 우리 학교에는 그 포프라나무가 아주 큰 게 있었어요. 그 올라가 있으면 밖에서는 안 보이고 나는 다 보여요. 거기서 훌쩍훌쩍 울다가 또 집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바닥에 숨어서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크면서는 이제 자꾸 그런 게 좀 없어지고 등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심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아, 이게 내가 포프라나무에 올라가던가 바닥에 숨는 거, 기와에 올라가서 하던 거, 그걸 텐트 속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어른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런 우울증이 있으면 등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했는데, 지금 나이 많아서 이제 천막 속에 들어앉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잘 닦여진 펜스가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여가가 되면 둘러보는 것으로 내 우울한 감정은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다 그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이걸 하고 싶다 했는데 이루어지면 얼마나 행복해요. 제 경험을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내가 서울 올라와서 10년 동안 새 방을 돌아다녔어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랬는데요. 세 번째 방이 2개 있고 조그마한 마루가 있는 독채를 하나 전세로 빌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루에 두루누워가지고 느낀 감정은, 내가 만일 요만한 집을 내 경제력으로 가질 수 있다면 더 이상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속으로 맹세를 했어요. 내가 이제 교수가 되고 사회생활에 안정을 갖고 남이 보면 성공적으로, 나도 성공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행복감만큼은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 집이 얼마나 어떻게 좋은 집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행복감을 주었을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찾아가 봤어요. 나는 내 집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판잣집이에요. 지금 그때 맹세대로 들어가서 살아라. 아이고, 좀 부끄럽지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말을 좀 새겨서 얘기한다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비교에 의해서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해요. 우리가 그런 불만의 씨앗이 있는 것은 비교해서 생기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나다 하는 내 확고한 주체성을 갖고 정체성을 갖고 주장을 갖는다면은, 아, 남이야 뭐 억만금을 갖든 나는 요만한 거는 행복하다,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그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미치지 않는 게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만족스럽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어떤 욕구가 생기면 그걸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그걸 이루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걸 가만히 분석해보면 목표가 너무 높고 내가 가진 능력이 적다든지 뭐 그런 걸 이룰 수 없는 거죠. 이제 자기가 가진 능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면은 그는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과 성장이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정점이에요. 내가 목표를 했던 한 정점. 마라톤이 그렇잖아요. 출발점이 있으면 40몇 킬로를 뛰고 나서 골인 지점에 가잖아요. 그게 골인이 마지막 정점이에요. 중간에 기권하면 실패하는 거고. 그러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점이 없어요. 마라톤의 종점을 지나서 또 더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뭐 10km도 되고 20km도 되고 50km도 되고 그럴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장에 마음을 두어야지, 정점에 마음을 두면은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 진단에 그런 진단이 있어. 성공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성공했는데 무슨 공포증이 생겨요? 기쁨이 있어야지. 이거는 왜 생기냐면은 자기가 목표했던 그게 올인해가지고 올라섰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기 싫어가지고 그 근방에서 일부러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장과 성공, 이것이 여러분들 머리에 있다면은 나는 성장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의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의 마지막 한 점이에요. 그거에서 우리가 생을 마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성장하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쭉쭉 자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생을 사는 동안에 성장을 목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 성장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어낸 신기루예요. 그래서 억지로 갖다 붙이자면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을 충족할 수 있다면 만족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표현하자면 행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고 행복이라는 것을 막 부풀려가지고 아름답게, 그러니까 신기루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은 그런 걸 쳐다보고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만은 행복이라는 건 있잖아요, 또.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거거든. 눈에 안 보일 뿐인 거지. 그때 내가 이제 일생을 살면서 그 한 번은 강연을 지방에 나가서 하는데 대학생이 나보고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은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았다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대답이, 학생은 내 책을 잘못 이해했다. 제목을 똑바로 읽어보라고 그랬어.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했지. 내가 언제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았다고 얘기했는가. 그랬더니 또 질문이, 선생님은 그러면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그래서 내가 적답하기를 아침에 눈 뜨면 행복하다 그랬어. 사람들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눈도 뜨고 행복할 게 뭐 있습니까? 또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건 내가 설명이 불가능해요. 뭐냐면 살아갈 길이 창창한 사람을 두고 나같이 살아갈 세월이 얼마 안 남은 감정을 어떻게 이입시켜 줄 것인가.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대답이, 늙어보면 안다. 이것은 또 내가 창작해서 뭐 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 숱하게 들어본 얘기예요. 노인들이 뭘 물으면 할 말 없으면 너도 늙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는 노인 때문에 석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내가 노인이 되고 보니까 그것을 설명해 줄 적절한 그게 없어요. 연령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생 동안 살면서 그럼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고 살았는가?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본 적은 없어요. 좀 성의가 없게 들리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 그게 행복이었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지, 행복이라는 어떤 지점을 딱 정해놓고 그거에 매진한 적은 없어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 앞에 발등에 불 끄기가 바빴어요. 그때는 고통스러웠죠. 고통스러웠지만은 내가 60세 돼서 그런 걸 생각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니 그것도 참 즐거운 일이구나. 또 나한테 어떤 악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악연 때문에 내가 또 성찰하고 살 수 있었다면 그것도 악연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만사가 다 행복한 거예요. 지금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나놓고 보면 그게 내 행복한 순간일 수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도 성의 없게 들리는지는 모른다 이런 전제를 두었지만 그런 질문을 하면 내 대답은 한결같아요. 살다가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여러 고비를 넘겼어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희생된 분들도 몇만 명이 되고 후유증을 앓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보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것 이상으로 그보다 더 심각한 심리적인 바이러스를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우울증 같은 건데, 우리에게 오는 큰 재앙, 자연적인 재앙, 요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이 자연적인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전쟁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대량 살상이 되고 그러니까 굉장한 트라우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인위적인 거,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질병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는 공포라든지 그런 것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후유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후유증이 심리적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면 코로나 후 외상성 신경증, 뭐 이름을 그렇게 붙여도 되겠고,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에도 우울증은 우리한테 있어요. 그거는 기존 이제 앓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건강하게 살던 사람도 거기에 대한 불안을 갖는 거예요. 공포도 갖고 또 할 수 없다 생각하면 우울증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생겨도 될 거야.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또 100명이 생겼다고 하면은 평소에 100명보다는 2배가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반드시 그렇게 생겨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관계 당국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우울증을 어떻게든지 극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